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제 공부한 네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마지막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 592페이지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자, 현금 흐름표의 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표는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 한번 셋째 줄을 읽어보면 회계기간 말 현재 현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준 거래별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회계기간 말 현재 기업의 자금 동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재무제표를 한번 우리 회계상 거래랑 연계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계상 거래는 크게 손익거래하고 요거는 이제 메모를 한번 해두세요. 거기 교재에다가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자, 손익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회계상 거래는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가 있고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비현금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4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재무상태표는 여기 안 나타나요. 자, 나머지 세 개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손익거래를 표시한 요 재무제표. 현금 거래이든 비현금 거래이든 손익거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혹은 손익계산서라고 불렀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내용. 현금을 수반하든 수반하지 않든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자본변동표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뭐냐? 손익거래이든 자본거래이든 현금 거래를 수반하는 요 내역을 정리한 표. 얘를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비현금 거래 얘는 따로 재무제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얘는 주석으로 공시를 한다. 주석으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재무제표를 거래 유형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현금 흐름표는 손익거래이든 자본거래이든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그런 내역을 정리한 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93페이지로 가서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 및 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593페이지에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 나와 있고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과 단기 순이익 간의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현금 흐름표는 자, 일단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현금 흐름표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재무제표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현금 흐름표. 그리고 회사 이름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기업이다. 그 다음에 회계 기간이 나와야 되겠죠?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뭐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단위는 뭐 예를 들어서 원이다. 이렇게 하고 자, 현금 흐름표의 제일 위에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큰 틀에서.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죠? 합계.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합계 금액은 기준의 현금의 변동액이에요. 변동금액. 변동금액에다가 기초의 현금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의 현금이 되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기말의 현금은 4하고 5를 더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현금흐름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현금 유입액이 있고요.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 현금 유입, 그러니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두 번째,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금 흐름의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얘는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발생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회계를, 그죠? 근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유형성 1번에 나오는 게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발생주의에 기준한 당기순이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둘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 세 번째까지 합쳐서 자,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영업활동, 두 번째가 투자활동, 세 번째가 재무활동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 자,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놓고 여러 회계기간 동안 비교를 하게 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현금 흐름표는 포괄손익계산서와 함께 이용됨으로써 미래 현금 흐름액의 금액, 그 다음에 시기,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당연히 594페이지에 가면은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배당금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94페이지 보면 현금 흐름표도 일정 부분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현금 흐름표는 기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장기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단독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용을 해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어떤 절대적인 정보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완해주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주의 회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가면은 현금 흐름표의 형식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의 형식은 여기 나와 있었죠, 그죠?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빨간 줄 쳐놨죠, 그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얘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양식은 직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법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영업활동으로는 현금 흐름 밑에 부분은 다 동일해요.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이 밑으로는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현금의 의의가 나와요. 현금 흐름표에서 말하는 현금이 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동일하다. 여러분들 금융자산 공부할 때 현금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 현금이 바로 현금 흐름표에서 얘기하는 현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596페이지로 가서 현금 흐름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유형을 현금 흐름표는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각각 활동이 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뒷페이지에 설명을 할게요. 자, 영업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은 기업의 어떤 정상 영업활동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활동. 혹시 물건을 제조하거나 이런 활동, 제조활동, 그 다음에 뭐 판매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을 운반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영업활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규로 뭐 유형자산 같은 거를 취득한다든지, 혹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했다가 해당 자산을 팔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돈을 회수하는 활동, 혹은 자금을 제3자한테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투자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재무활동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차입하거나 갚는 행위, 차입하고 상환하는 행위, 혹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활동이다라는 거죠. 재무활동. 그래서 지금 596페이지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좀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이게 재무상태표가 있다. 자,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자산이 있는데 자산은 크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자산하고 요거는 우리 일반적인 재무상태표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성격별로 좀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영업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로 가보면 부채도 영업활동 관련된 부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상매입금이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선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영업부채, 그 다음에 비영업부채가 있다. 그리고 자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중에서 영업자산은 아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을까?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중에서 비영업자산과 관련된 것, 얘는 주로 뭐와 관련돼 있다? 투자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투자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 비영업자산은 재무활동과 관련될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투자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채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부채는 당연히 영업활동과 관련이 돼요. 근데 비영업부채는 주로 뭐와 관련되느냐? 얘는 재무활동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재무활동. 그리고 자본도 조금 좀 세분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쳐가지고 우리가 불입자본 혹은 납입자본이라고 불러요. 불입자본.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나머지는 일단 뭐 자본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자본조정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 그죠? 그 다음에 자본조정. 요거는 지금 체계는 없기 때문에. 자, 불입자본은 뭐냐면 우리가 추가로 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거나 혹은 감자를 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와 관련돼 있다? 재무활동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재무활동.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뭐랑 관련돼 있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이게 성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투자활동에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도 조금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급여 같은 경우에 재측정 요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영업활동 관련이죠. 그죠? 어찌 보면 걔가 영업활동 관련된 부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는 주로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막 이런 것들이죠. 그죠? 주로 재무 활동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재무 활동하고. 그래서 재무 상태표상의 각 항목들은 활동별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능하다. 그게 이제 596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활동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597페이지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외부의 재무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차입금 상환, 그 다음에 영업 능력을 유지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예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 유입, 두 번째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기타 수익에 따른 현금 유입, 3번 재화 용역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종업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법인세의 납부 환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입.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매매 차익 부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가요. 단기 매매 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초단기 자금 운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어서 냉정하게 엄밀히 말하면 투자 활동에 가까운 거기도 한데 기준에서는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설비,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돼 있죠.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 순이익에 포함돼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만 원이 있었어. 그리고 영업 외 수익에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법인세 이런 건 무시하고 쭉 가다가 단기 순이익이 10만 1,000원이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흐름표상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할 때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지금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이죠. 얘는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순이익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기순이익에서 빼줘야 돼.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었다. 얘가 만약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었다. 처분 손실이었다 하면 이렇게 되고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99,000원이었다. 그러면 발생주의 단기 순이익인 99,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현금주의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투자활동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처분 손실 부분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10만 원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면 자, 설비 매각과 같은 거래에서 인식된 처분 손익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나중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우리가 렌터카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그러니까 단기 렌터카 말고 장기간 뭐 3년 4년 이렇게 빌려주는 장기 렌터카를 생각해 보면 그 차량을 렌트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 수익을 얻는 거죠. 우리 회사가 렌터카 회사라면. 그리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자산을 회수를 해서 중고 자산으로 매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을 때는 어찌 보면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유형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유형 자산으로. 근데 얘를 다시 중고로 우리가 다시 가져왔을 때는 얘를 판매할 목적으로 바뀌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그럼 재고 자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유형 자산일 때는 얘가 투자 활동으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가 다시 가져왔을 때는 판매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영업 활동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한번 읽어보면 기업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매출채권을 대출채권을 보유할 경우에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98페이지에 보면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투자활동이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는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 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별도로 구분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예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유무형 자산의 취득,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주식이나 채무 상품, 채권에 투자하거나 혹은 조인트 벤처 투자 지분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혹은 현금 유입,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에 의한 현금 유출과 회수에 따른 현금 유입.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현금 유출입 이런 것들이 다 투자활동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재무활동이 나오죠. 재무활동.
그래서 재무활동은 뭐냐면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재무활동의 예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 뭐 일반적인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 유출. 요건 뭐냐면 자기 주식을 사거나 파는 자기 주식 매매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채권의 발행, 그다음에 장단기 차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차입금 상환. 그다음에 금융리스 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이런 것들이 재무 활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같은 거에 잘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거래를 주고 얘가 영업 활동인지 투자 활동인지 재무 활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활동별로 그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하죠, 그죠? 자, 599페이지에 보면은 현금 흐름의 활동 구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자하고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599페이지 상단에 이자 지급, 이자 수입 및 배당금 수입은 단기 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 지급, 이자 수입, 배당금 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속한 수익으로 보아 각각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당금의 지급은 어때요? 얘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재무활동이에요. 배당금 지급은.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표에 나와 있죠. 그죠? 이자와 배당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거나 받는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져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차입금을 빌려온 차입함에 따른 자본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자 수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은행의 자금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활동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둘 다 가능하고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 재무활동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배당금 수입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배당금 지급한 걸 우리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활동에 가까운데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거는 배당금의 지급은 뭐다? 바로 재무활동이다. 주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법인세가 나와 있어요. 법인세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 어때요? 분명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은 재무활동에 해당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엄밀히 말하면 재무활동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법인세에 관련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비현금 거래가 있어요. 비현금 거래. 한번 읽어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 즉 비현금 거래의 경우 단기의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항목을 현금 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주요 비현금 거래는 뭘로 기재한다? 주석으로 기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금 거래의 예가 중간에 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을 취득할 때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혹은 금융리스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금 유입은 없죠. 현금 유출은 없죠, 그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주식을 준다 이거야. 주식을 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상법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이에요. 포괄적 뭐 주식 교환. 이건 뭐 주식 교환이라고 그러죠. 에쿼티 스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비현금 거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의 지분 전환. 얘는 우리가 흔히 출자 전환이라고 부르죠. 출자 전환. 자, 그 다음에 외화 관련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 다른 영업자산, 영업부채 관련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말 시점에 현금에 외화가 있어. 외화가. 현금에 외화가 있어. 그러면 얘는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그 사이 중에서 기말의 현금에 포함이 돼야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떤 활동에 구분되지가 않죠. 귀속되지가 않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말 현금의 외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환산손익은 어떻게 해라? 별도로 구분 표시해라. 아까 현금 흐름표 양식 중에서 아까 4번 합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번의 기초의 현금, 그 다음에 6번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기에 그래서 환율 변동 효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말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기초현금이 되겠죠, 그죠? 기초현금과 기말현금 사이에 기말현금과 관련된 환율 변동 효과를 반영을 해줘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의 작성 절차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좀 그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자, 우리가 회계 등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현금 흐름표는 기말 재무상태표하고 기초 재무상태표를 비교해서 그 현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회계 등식에서 일단 출발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자산의 변동. 한 회계 기간 동안의 자산의 변동. 걔를 우리가 델타라고 써요.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에다가 자본의 변동을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되는 거예요. 위가 성립하니까 아래도 성립하겠죠, 그죠? 항등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기초의 자산이 1,000원이었어. 근데 얘를 봤더니 부채가 500원이고 자본이 500원이었어. 기말에 가서 봤더니 우리 자산이 1,200원이 됐어요. 그럼 200원 증가한 거, 요 차이 200원. 봤더니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본이 700원만큼 증가했어. 그럼 얘는 변동폭이 0이고 얘가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의 변동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한번 지워보고요. 일단 요건 알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쪼갰었어요. 성격별로. 그래서 자산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영업자산하고 아니 잠깐 일단 현금 더하기 현금을 제외한 것 중에서 영업자산 요건 필기를 해두세요.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비영업자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영업부채, 비영업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된다라는 거죠. 자본.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바뀐 항등식에다가 이제 변동이라는 걸 하나 반영해 볼게요. 변동. 여기에다가 현금의 변동은 자, 영업자산의 변동.
그다음에 비영업자산의 변동. 그리고 영업부채의 변동. 그다음에 비영업부채의 변동. 그리고 이제 자본의 변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다른 자본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자본의 변동은 뭐다? 바로 당기 순이익이다라는 거죠.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먼저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비영업자산하고 비영업부채는 일단 빼요. 투자활동, 재무활동 일단 빼는 거야. 빼고 이제 현금 흐름도 여기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투자활동, 재무활동 사라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변형을 하면 자, 이제 영업현금이라고 쓸게요. 영업현금은 자, 영업자산의 변동을 항등식의 우변으로 이항을 해요. 이항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당기 순이익에다가 빼기 영업자산의 변동 더하기 영업부채의 변동. 부채의 변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자산을 변동을 빼주고 영업부채의 변동을 더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차변이죠. 차변.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대변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빼준다. 그러니까 차변 항목은 빼주고 그다음에 부채의 증가, 대변 항목은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의 변동인데 차변이면 빼주고 대변이면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간접법의 기본 스타일인데 직접법을 쓸 때도 요 공식이 활용이 돼요. 대신에 그때 주의할 건 뭐냐면 직접법을 쓸 때는 요 당기 순이익 대신에 예를 들어서 손익 항목에다가 관련 손익을 따라서 반영해 줘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뽑을 때 자,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을 뽑고자 해요. 얘는 발생주의, 얘는 현금주의야. 자, 발생주의에 의한 매출액을 현금주의에 의한 매출액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쓰느냐? 이 당기순이익 자리에다가 일단 발생주의 매출액에다가 매출과 관련된 손익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매출과 관련된 손익이 뭐가 있었죠? 우리 대손상각비가 있었죠. 그래서 빼기 대손상각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 매출액에서 출발을 해서 빼기 자, 영업자산의 변동을 빼주라 그랬어요. 자, 매출액과 관련된 영업자산 뭐가 있죠? 바로 매출 채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증가는 빼주고 그럼 반대로 매출 채권의 감소는 어떻게 된다? 빼기에 빼기니까 더하기죠. 그죠? 매출 채권의 감소는 더해줘라. 그 다음에 영업부채의 변동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영업부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업부채 매출액과 관련된 영업부채 선수금이 있었죠.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의 증가는 더해주고요. 선수금의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선수금의 감소.
여기는 플러스인데 안에가 감소가 마이너스니까 부채의 감소 대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을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현금흐름표의 작성 절차 601페이지로 가서 하단에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나오죠. 첫 번째가 직접법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직접법이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영업활동 거래의 원천별로 유입된 현금의 흐름에서 영업활동 거래로 유출된 현금 흐름을 차감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이다. 즉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그리고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기록한 그런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602페이지에 가면은 중간에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양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면, 자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얘는 현금 유입액이겠죠, 당연히 매출액과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에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은 뭐죠? 바로 매출 원가라는 거죠. 현금주의 매출 원가. 종업원에 대한 유출은 뭐 급여죠, 급여 상여 이런 것들이죠, 퇴직금.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자하고 법인세는 별도로 구분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자하고 법인세 납부는 간접법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자, 배당, 법인세는 무조건 직접법 형태로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603페이지에 가면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현금 유입의 원천과 유출의 용도별로 쭉 성격을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항목을 보면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출액, 얘가 뭐다? 바로 현금주의 매출액이다. 두 번째,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얘가 뭐다? 현금주의 매출 원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얘는 뭐다? 현금주의에 의한 급여, 상여, 퇴직급여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비용에 대한 현금 유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이자 수취한 거, 배당 수취한 거, 이자 지급한 거, 법인세 납부한 거.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무조건 직접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 조정 방법, 표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발생주의 조정 방법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각 항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금주의에 의한 금액으로 변환하는 그 공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결같은 논리는 뭐냐면 그 영업자산 영업부채의 변동이 차변 항목이면 빼기, 대변 항목이면 더하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한번 살펴보면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매출액을 한번 보면, 자 제일 오른쪽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채권의 증가, 차변이죠, 빼주고요. 매출채권의 감소는 뭐다? 대변이니까 더해주고. 그다음에 선수금의 증가는 뭐다?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 더해주고. 선수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 그러니까 빼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을 보면은 손익계산상 매출 원가인데 주의할 거는 비용 항목을 추정할 때는 손익계산서상 금액이 여기에다가 출발점이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출발점이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차변은 마이너스, 대변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 부호가 바뀌면 결과가 틀려져요. 주의를 해야 된다. 비용 항목 구할 때는. 그래서 한번 보면 손익계산상 매출원가, 이 금액은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이 상태에서 재고자산의 증가, 그죠? 차변이니까 빼주고, 재고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더해주고, 매입채무의 증가, 대변이니까 더해주고, 매입채무의 감소, 차변이니까 빼주고, 선급금의 증가, 차변이니까 빼주고, 선급금의 감소, 대변이니까 더해주고, 그죠?
거기 매출원가에 선급금의 감소 부호가 잘못돼 있어요.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도 손익계산상 종업원 급여,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비용 항목이니까 출발점이. 거기에다가 미지급 급여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 플러스, 미지급 급여의 감소, 차변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04페이지에 가서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매출 채권이 있었어요. 여기가 기초,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매출, 그리고 여기가 회수, 그리고 여기가 기말이죠, 그죠? 여기가 100, 200, 300, 100, 200, 그래서 300. 회수가 50, 그 다음에 기말이 250 해서 여기가 300이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여기가 기초, 여기가 27, 여기가 대손 삼각비 얼마냐?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 채권, 대손 처리한 거 없었고, 그 다음에 기말 대손 충당금이 28이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이 있었네요, 그죠? 보면은 선수금은 부채니까 기초가 오른쪽에 오죠, 그죠? 기초 선수금이 2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금이 단기 수령한 게 예를 들어 30이었다. 그 다음에 매출로 간 게 40이었다. 그리고 기말 선수금이 10원이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이 50이었다. 각각.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여기에 매출액이 요 매출 채권에 200하고 선수금에 40이니까 240,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또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400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가 얼마? 1원이었다. 요 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이었어요, 그죠? 관련된 손익 항목이었어. 그러면 손익 항목을 구할 때, 자, 매출액 400에다가 관련된 비용, 대손 삼각비를 빼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매출 채권의 증가는 빼주고, 자, 기초 매출 채권이 100원인데 기말에 250원이 됐어요. 매출 채권이 증가했죠, 그죠? 그러니까 차변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이미 여기에서 대손 삼각비를 고려했기 때문에 증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자, 대손 충당금도 어떻게 돼요? 기초 대손 충당금이 27인데 기말에 28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대손 충당금은 지금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이죠, 그죠? 대변이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플러스 1.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예요, 그죠? 부채인데 기초 선수금 20에 기말 선수금이 10이야. 선수금이 10만큼 감소했죠. 선수금의 감소, 차변이죠, 그죠?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아마 240이 될 것 같아요, 그죠? 240. 240이 바로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05페이지에 보면은 605페이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605페이지를 보면 매입 채무가 있어요. 여기에 기초 매입 채무가 있었고요. 기초 매입 채무가 150.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100. 그래서 250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한 게 200이야. 200. 그 다음에 기말 매입 채무가 50이야. 그 다음에 재고자산. 기초 재고자산이 800이었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1100. 그래서 1900이 합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봤더니 매출 원가가 1200이고 기말 재고가 700이었다. 그래서 1900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원가가 1200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자, 출발이 되는 게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죠. 그죠? 근데 관련된 비용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영업 외비용에 달려 있었다. 그럼 걔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자, 매출 원가가 출발점이 지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200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출발점이고. 자, 그 다음에 영업자산 부채의 변동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매입 채무는 부채죠. 그죠? 부채인데 기초에 150, 기말에 50이야. 매입 채무가 감소했어요. 매입 채무의 감소, 차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고요. 재고자산을 봤더니 기초에 800인데 기말에 700이 됐어. 재고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뭐다? 대변, 대변이니까 플러스 100이 돼서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은 마이너스 1200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지금 직접법 연습한 거예요, 직접법. 자, 그다음 이제 607페이지에 가면은 간접법이 있어요. 간접법. 한번 읽어보면 간접법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인 손익에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비용과 수익 계정을 가감하고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을 가감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발생주에 의한 당기순이익에서 어떤 조정을 거쳐 현금의 흐름이 산출되는지를 주안점을 두므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간에 유용한 연관성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간접법은 사실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원을 벌어들이고 어떤 용도로 돈을 썼는지가 안 보여요. 초점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영업현금 흐름을 그냥 맞추는 데만 주안점을 둔 거예요. 다만 중간에 연결고리가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성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직접법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일단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양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봤던 현금 흐름표 양식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분만을 딱 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발점은 뭐냐면 출발점은 당기순이익이래요. 당기순이익. 결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현금 유출입 없는 수익 비용을 가감한다. 가감해요. 그래서 첫 번째,
현금 유출 없는 비용 등 가산.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바로 감가상각비가 있다. 자, 감가상각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을 했지만 실제 현금 유출입은 없는 비용이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할 때는 어때요? 당기순이익에서는 이 비용이 이미 빠져 있죠. 그냥 이 당기순을 그대로 쓰면은 현금이 유출된 것처럼 보이니까 현금 유출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충당부채, 뭐 전입액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충당부채 전입. 이런 것들은 진짜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봤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현금 유출 없는 비용 등 가산이에요. 얘는 왜 더해줬냐면 현금 유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얘는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준 거예요.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등등 관련 손익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 현금 유입 없는 수익 등 차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 이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 처분 이익 블라블라 이런 수익들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그래서 가감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영업자산, 영업부채,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더하기 빼주기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는 논리가 뭐였다? 차변이면 빼주고 대변이면 더해주고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608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의 다음 항목들의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 채무의 변동,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얘를 조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현금 항목, 요것들이죠. 비현금 항목, 현금 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 관련 항목들을 더하기 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영업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 항목들, 예를 들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 사채 상환 손익 이런 것들, 얘들은 투자활동, 재무활동 관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3번 밑에 그 바로 다음 문단 그러나 돼 있죠, 그죠? 거기 한번 보면 그러나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배당금의 수취, 이자 지급, 그 다음에 법인세의 납부는 직접법을 적용한 것처럼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된다.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아까. 네, 여기까지 갖고 609페이지에 보면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양식이 예시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은 세전이익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조정 항목들을 반영해 주고요. 특이한 게 중간에서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돼 있는데 거기에 이자하고 법인세가 들어가 있죠. 배당은 빠져 있긴 하지만 배당도 넣어야 되고요. 배당 지급 말고 배당 수취만. 그래서 직접법 형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 요 예제 가지고 연습하는 건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